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서울에선 오늘부터 지하철과 버스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부터 9호선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까지 감축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3, 4호선도 12월에는 정상 운행합니다.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열릴 공청회 거쳐서 세부안이 나오면 이번 주 금요일 공식적인 위드 코로나 선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쩌면 방역 일선에서 가장 큰 짐을 졌던 자영업자들 재기를 응원합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경기지사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대장동 사건 배임 논란은 진행 중이어서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또 각 후보들의 실언으로 다사다난했던 국민의힘 이번 주 경선 마지막 일정 앞두고 있는데 이쪽도 역시 윤석열 예비후보 고발사주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15% 정도 낮춰줄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 볼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2차 사전 청약 접수도 시작됩니다. 10분 경제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주식 시황,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알아보고요. 이번 주 국내 장도 전망해 볼게요. 박연미의 경제픽에서는 오늘 테마형 ETF 다룹니다. ETF, 상장지수 펀드로 흔히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탄소 배출권부터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테마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세 개편안 논의합니다. 부자 감세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상속세를 너무 많이 걷었던 걸까요?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어제는 명락대전으로 한판 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와 14일 만에 만났죠. 어떤 얘기 오갔는지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사실상 이번 주에 경선 레이스가 마무리되는데 여전히 논란이 많아 보입니다. 그 실언 고발 사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여의도 특파원 아주경제 김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난다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가 언제 사퇴할지 관심이 좀 많이 모였었는데요. 오늘 11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사퇴일은 26일 0시부터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되는데요. 공직자가. 3구 대선 90일 전인 12월 9일보다 한 달 정도 이른 셈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국감 등을 이유로 미뤄왔던 대선 후보 스케줄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14일 만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예, 어제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후보가 먼저 들어와서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 전 대표가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포옹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후보는 인생으로나 당 활동 이력으로나 삶의 경륜이나 역량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 대표님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정책을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는 이 후보 선대위의 상임 고문직을 수락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네. 보통은 원팀이 제대로 된다 하면 선대위원장을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임 고문은 원래 당 안팎의 원로 한 10명에서 20명까지도 제가 하는 걸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상임 고문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현재까지로서는 조금 못내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측 또 이제 캠프로 나뉘었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분들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자리 이런 요구를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만났다고는 하지만 원팀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게 이날 같은 경우에도 회동장 밖에 지지자들이 뭐 4.4.5입 선거 철회하라, 네. 뭐 이지사 사퇴하라, 뭐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이낙연 전 대표에게 아직까지 좀 힘이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 당에서 순서가 상대 후보를 끌어안는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실상 재가를 받는다.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예. 여당 후보는.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언제 만나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27일 정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상으로는 27일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얘기를 할지도 사실 관심이 많이 모입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뭐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많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네. 반발이 좀 거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일정을 한번 챙겨볼 건데 이 국감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배임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배임 자체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러니까 그 배임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난 18일하고 20일 국감에서 국토위하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배임이 불거졌는데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원래 민간 사업자 이익이 1,800억 정도로 예상됐던 게 4천억으로 불어나면서 그 4천억 원의 이익을 모두 민간 사업자가 다 먹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가 처음에 18일에는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거 배임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20일에는 보고 받은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알게 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8일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자기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뭐 어떤 결정권자였다는 걸 강조한 셈이고요.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결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네. 그 대장동 개발 당시에 사실상 사장 직무대행을 했던 사람인데 기소에서 이 소장이 문제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시했는데 기소를 할 때는 배임 혐의가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랑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의 관여 등을 이렇게 배임이 빠지게 될 경우 이 지사의 관여를 수사할 수 없게 되잖아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그리고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사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 주가 경선 마지막 레이스죠?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5일에 후보를 지명을 합니다. 이번 주가 후보들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총 4차례의 토론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 후보의 본부장 의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의혹이요? 예, 이건 본인, 뭔가요? 부인, 장모 이렇게 해가지고 본부장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윤 후보는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 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진 의원들 대거 선거 캠프에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당심 다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제 조직 확장으로서 이제 경선부터 이기
이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교체론 좀 꺼내들고 2030 세대 마음 사는데 승부를 걸었고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 강윤영 씨의 이재명 지사 소시오패스 발언이나 이재명 지사를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좀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싶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일정을 보면 그 실언 논란밖에 안 보이거든요. 또 예. 그에 따른 공방, 특히 윤석열 예비 후보의 전두환 씨 옹호 논란, 개사과 논란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정책이 뭔가요, 대체? 그러게 말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갑 당협을 방문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건 호남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다는 말에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본인은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게 잘했다라는 취지였다는데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처음에는 유감 표명을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사과 없는 유감 표명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또 쏟아지니까 뭐 송구하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근데 또 그날 밤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새벽에 자신의 반려견 토리에게 인도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이게 사과는 개나 주라는 거냐 뭐 이런 종류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 기자들 같은 경우는 정책보다는 당연히 휘발성이 큰 이런 이슈를 그렇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대결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 불필요한 논란인데 자 홈메이드 논란까지 듣고요. 한 주간 여야 경선 주자들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어떤 내용들 들어와 있는지 김도영 기자가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하기로 했군요. 예, 정부가 다음 달 중순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7%, 10%, 15%, 30%등 인하율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에 리터당 529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138원의 주행세, 79원의 교육세 등 820원의 세금이 붙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휘발유 가격은 123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이 1,754.73원인데 7%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경유 가격은 리터당 87원 그리고 자동차용 부탄 가격은 30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123원은 이 인하분이 주유소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이런 가정 하에 나오는 숫자죠. 주유소 따라 그 반영률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30%까지만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느냐? 법정 최고로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 30% 이하인 거죠. 네. 근데 요게 이제 단기간에 기름값이 너무 올라버리면 바로 상쇄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깎아줍니까? 일단은 이르면 26일 정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11월 중순 정도 시행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후 내년 3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그리고 3기 신도시 2차 사전 청약 접수도 시작이 되죠.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2차 사전 청약 대상은 11개 지구 1만 102가구입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가 1,412가구로 가장 많고 성남 신천이 304가구, 성남 낙생이 884가구 등입니다. 추정되는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LH는 남양주 왕숙 2지구와 성남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3억에서 4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특별 공급 대상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반 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기간 3년, 청약 저축 납입 금액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일부터는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1순위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접수 대상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내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통합 접수가 원칙이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사전 예약 방식의 현장 접수처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서민들이 이렇게 집 한 칸 마련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의 김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죠. 하늘 보면 돈 주고도 못 살 가을 날씨입니다. 산에 가시는 분들은 참 많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에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선제검사 꼭 받아주시고요. 우리 위드 코로나 시작되기 전까지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네, 주말 사이 미국 증시 정리해보고 오늘 국내장 전망해볼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증시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0.6% 하락을 하면서 지금 2,985선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선을 지금 내준 형국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들 뭐 경계 심리, 그다음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보다는 관망 심리가 조금 짙은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보면 다우가 사상 최고치였는데 S&P 나스닥은 또 달랐단 말이죠. 왜 이렇게 네네. 온도차가 납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인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다우가 그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금융주들과 또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인 측면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거는 일부 성장주들이 실적 부진 우려로 약세를 보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안 나왔다는 소식으로 인텔이 거의 11%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또 SNS 업체 스냅 같은 경우가 27% 급락세를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지난 4월에 iOS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광고 추적에 대한 동의 팝업을 의무화하는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취향, 성향 파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스냅과 같이 타깃형 광고를 해왔던 업체들은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번에 이 3분기 실적에서 스냅의 그런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났었고 이게 지금 스냅 주가를 급락시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의 부진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도 오랜만에 연설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뭐 그 9월 말에 했었던 거에서 크게 스탠스는 변하지 않았었는데요. 일단은 공급망 제약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지난주 금요일 파월 의장 발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파월 의장은 지금은 테이퍼링을 실행할 단계이지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물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현재까지의 인플레이션 숫자 그 자체보다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지 여부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 저희 투자자들도 글로벌 원자재 가격 추이, 또 항만 및 도로 정체 현상 해소 여부, 그리고 임금과 같이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투자자들 어떤 걸 좀 주의하면 될까요? 예, 이번 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본격적인 실적 발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 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주 중반에는 ECB와 BOJ의 10월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이들의 통화정책 방향보다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더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을 해야 될 거는 10월달 이후에 한동안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인 방향성 부재로 이른바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이번 주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오히려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좋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물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현상들이 출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당분간 투자자들도 코스닥 시장 변동성 확대에는 조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에서 낙엽 떨어질 때 코스닥 시장 주의해라 이런 경험도 있죠. 네, 오후장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변수가 있을까요? 예, 오후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실적 발표를 앞둔 좀 관망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그 약보합 형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추정컨대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 물량, 신용 그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장고를 활용한 그 레버리지 베팅과 관련해서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장 초반에 좀 소화를 하면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도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요즘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묻죠. 너 괜찮니? 너도? 실은 나도. 나도 나지만 너도 너인 장입니다. 그 온통 파란불이었던 분들 많을 텐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우린 이미 접어들었어요. 여긴 고속도로고 당분간 빠져나간 램프는 없습니다. 분산 투자의 꽃이라고 하는 ETF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테마도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메타버스부터 탄소 배출권까지 ETF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해볼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현우 소장님. 네. 현우 소장님의 주식 계좌 네. 건강합니까?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 그래요? 아, 좀 옷 좀 따뜻하게 입혀주시죠. 몇 개 종목 빼고는 정말 파랗습니다. 다들 보온이 필요한 네. 증권 계좌가 굉장히 추워하는 시절인데 맞습니다. 이게 그 청취자분들도 아마 계좌가 그렇게 막 좋으시진 않을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네. 나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의 안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김현우 소장님 같은 이 재산을 불려주는 전문가도 파랗게 네, 질려 네. 있다고 하니까 네. 약간 위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ETF 시장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같이 어떤 종목이 오를지 모르는 지금같이 오늘 코스피도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또 네. 오르거든요. 특히나 이런 조정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울고 있는데 누군가는 웃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 종목 선정이 어려울 때는 그냥 차라리 ETF가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8월에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된 ETF가 500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거래대금도 세계 3위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사람들이 ETF 투자에 굉장히 활발해졌다. 국내 ETF 시장은 물론이고요. 이제 해외 ETF 시장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대금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ETF 우리가 벌써 소장님하고만 3번째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네. ETF라는 게 그래도 나는 뭔지 모르겠다. 오늘부터 1일이다. 네. 이게 뭔가요? ETF라고 한다면은 상장지수 펀드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펀드는 펀드인데 즉 펀드라고 한다면 공동구매, 공동투자하는 건데 그걸 주식처럼 상장시켜놨다. 그런데 그 가격은 우리가 보통 주식 가격은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그런데 이 ETF라는 건 그거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고 ETF가 처음에 태어날 때 나는 쟤를 쫓아갈 거야 라고 해서 정해놓은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연동을 합니다. 즉 코스피 ETF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올라가면 내 ETF도 올라가는 거고 뭐 달러 ETF다라고 한다면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내 ETF도 가격도 떨어지는 그렇게 돼서 뭐 이 ETF 안에는 주식을 추종하는 ETF다라고 한다면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이 주식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원자재를 쫓아가는 ETF다라고 한다면은 뭐 원자재 선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 테마형 ETF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끌고 있습니다. 테마형. 네. 우리가 증시에서 테마라고 하면 네, 테마주. 약간 경계 대상이에요. 네네네. 일단 대선 앞두고는 뭐 정치권 테마주. 네네. 그 대선 주자가 잠깐 밟았던 땅에 그 회사 사옥이 있다고 해서 테마주 이런 거 많잖아요. 혹은 뭐 성이 같거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먼 조상이 한 분이다. 예.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차라리 이걸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는 ET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테마가 어떤 테마냐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뭐 ESG라든가 전기차 아니면 2차 전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테마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주식 종목들만 담는 거예요. 뭐 전기차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 업체도 들어갈 거고, 뭐 그런 부품들도 담을 수 있고 그 전기차와 관련된 주식 종목들만 담아놓은 ETF를 전기차 테마 ETF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기차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BBIG,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 4가지를 묶어놓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 신재생에너지, 뭐 탄소 배출권 네. 이런 다양한 테마형 ETF가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조금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런 ETF가 태어나면 별로 관심을 못 끌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순자산액 그러니까 펀드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돈을 네. 모아놓은 그 설정액이 별로 안 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테마형 ETF의 순자산 같은 경우는 9조 7천억 원. 10조 원이 다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 ETF 시장에서도 테마형 ETF 15% 수준까지 컸다고 네. 하는데 이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단순 지수형 상품들만 예전에는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 혹은 여기서 조금 발생하면 파생형 ETF 중에 코스피의 2배로 움직입니다. 혹은 1.5배로 움직입니다 하는 ETF들에 뭐 사람들이 돈이 몰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다양한 ETF를 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2차 전지나 뭐 신재생에너지, 메타버스. 그런데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많이 내놓는 이유도 이면이 있습니다. 왜요? 뭐냐면 공모주 펀드 요즘에 잘 가입 안 하시잖아요. 공모펀드. 힘들죠. 그러니까 은행 가가지고 우리가 증권사 가가지고 저 펀드 좀 가입하러 왔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특히나 네. 작년에 장이 좋다 보니까 공모펀드로 하느니 내가 직접 투자할 거야라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산운용사에서는 공모펀드에 많이 가입을 해줘야 거기 설정액의 일정 부분을 보수로 가져가는 입장에서 이 펀드 가입자들이 줄다 보니까
이익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 충분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놓는 것들이 이게 다양한 ETF 상품들. 해외 시장에 ETF가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양한 뭐 테마형 ETF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9월에 탄소 배출권 ETF가 네. 상장이 됐고요. 10월에는 메타버스 ETF 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 ETF들인데 요즘에 뭐 글로벌적으로 뭐 천연가스 부족이라든가 뭐 유가 급등이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런 에너지 관련된 ETF들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만 이걸 하게 된다면 시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엔 외국인들도 여기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ETF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선순환이 된 거죠.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그냥 종목 위주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젠 테마형 ETF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보니까 지난 20일까지 3개월 동안 2차 전지 산업 ETF를 489억 원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돈이 몰렸을 때 수익률이 14% 남짓됐거든요. 어이구.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곳에 쫓아가지고 돈을 담아두게 되면 나도 그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타깝지만 외국인들의 흐름에 따라서 네. 우리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수익률이 괜찮았는데 ETF도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과 거래하는 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장점들은 뭐냐면 증권거래세가 면제예요. 세금이 안 듭니다. 그리고 요즘엔 우리가 증권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서 모바일로 거래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이렇게 모바일로 거래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벤트로 모바일 거래 시 이 주식 매매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주식 매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안 내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안 붙습니다. 물론 이제 유관기간 수수료 제외라고 조그맣게 글씨 써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0.004% 이 정도로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ETF를 거래할 때 한 1%만 올라갔다라고 해서 팔아들더라도 일반 종목은 그렇게 팔아봐야 별로 이제 남는 게 없죠. 그런데 ETF는 거의 그 남는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뭐 단타로 여기를 접근하시는 분들도 솔찬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단타하지 말라고 만든 건데. 그렇죠. 영암군수님 지금 ETF 관련 세금을 좀 알려주세요 말씀하셨는데 네. ETF가 여러 가지 그 거래상의 세제에서는 좀 우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증권거래세는 없기는 한데 주의하셔야 될 건 국내 주식과 관련되지 않은 ETF에 대해서는 이 배당소득세 15.4%를 이게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쫓아가는 ETF다. 그게 우리나라 ETF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거를 만약에 100만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이게 수익이 잘 나서 200만 원이 됐어. 이거를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지만 주식처럼 거래를 했지만 이 100만 원 차익에 대해서 15만 4천 원, 15.4%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국내 주식과 관련된 주식을 추종하는 ETF가 아니라면 그냥 머릿속에 쉽게 15.4% 과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미 증권계좌 있는 분들은 뭐 김현우 소장님이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ETF, 이 증권사 HTS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가 없다. 그런데 나는 ETF를 사고 싶어요 하면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주식 계좌 먼저 개설을 하셔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모바일로 요즘에 개설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모바일로 마음에 드는 증권사 아무거나 뭐가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큰 거 국내 뭐 4대 증권사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셔가지고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이 계좌 개설을 하실 때 수시입 출금 계좌가 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수시입 출금 계좌가 터지게 되면 그 이후로 개설한 이후로 20영업일 동안은 다른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급하게 내가 은행 계좌를 만들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ETF 개설하려고 바로 투자할 것도 아닌데 미리 만들어 놓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식 계좌만 개설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휴대폰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앱이 이제 MTS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증권사마다 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거 만드셔가지고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아니면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뭐 모바일 인증서 이런 것들을 깔아 놓으시게 되면 이제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된 거고 주식을 사려면 ETF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해당 증권사 계좌 번호가 조회가 될 겁니다. 내가 있는 돈을 해당 증권사의 계좌 번호로 돈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검색하는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ETF를 검색해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야, 보시면 되죠. 진짜 살아있는 매뉴얼, 워킹 매뉴얼이에요. 네. 그래요. ETF를 그렇게 해서 내가 살 거다까지 마음을 먹었어요. 네. 이제 인프라는 갖췄는데 네.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다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호랑이도 있고요. 네네. 코덱스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 주식을 매수하려고 그 검색창에 딱 들어가면 탭이 나뉘어져 있어요. 일반 종목 탭이 있고 그 옆에 보면 ETF, 뭐 ETN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ETF 쪽을 클릭을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덱스, 타이거, 아리랑 여러 가지가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에 이상한 이름들이 붙었는데 그건 처음 뭐냐면 보면 아몬가 그냥 그걸 만들어낸 그 ETF를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브랜드군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TBS라는 브랜드가 붙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ETF 앞에는 그 브랜드가 붙는다. 그래서 그거는 무시하시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뒤에 붙은 네임들.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2차 전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기차. 이 뒤에 붙은 이름이 중요한 거지 앞에 붙은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뒤에 붙은 이름도 근데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 비슷한 것들이 경합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가려내면 돼요? 사실은 좋은 ETF다라고 하는 게 내가 똑같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를 했는데 A라는 회사에서 만든 ETF는 코스피가 1% 오를 때 똑같이 1% 오르고 네. B라는 곳에서 만든 ETF는 코스피는 1% 올랐는데 얘는 1.2% 올랐어. 그쪽으로 가셔야죠. 그러면 더 많이 오른 게 좋아 보이지만 네. 이것도 ETF를 판단할 때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기는 ETF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잘못된 선택이군요. 올라갈 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떨어질 때도 아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에서 이걸 운용을 잘 못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ETF를 고를 때는 실제 추종 지수와 흡사하게 유사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정확히 연동돼 있는 게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보수를 차감하긴 하는데 ETF의 보수는 우리가 일반적인 펀드의 수수료나 보수처럼 뭐 중간중간 이렇게 쌓여서 떼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설정의 그 자체에서 총 쌓여진 금액 안에서 차감하고 알아서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싸냐 비싸냐를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ETF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 뭐 추적 오차라든가 뭐 괴리 이런 것들만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산운용사에 따라서 앞에 붙는 명칭이 달라진다.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형이 유행이다. 네. 메타버스 ETF, 탄소배출권 ETF. 테마별로 상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ETF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증권사별로 테마를 나눠놓은 아주 친절한 증권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알아서 검색을 해야 되는 증권사들도 풀어놓은 데가 더 많죠, 사실. 그렇죠. 쫙 풀어놨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탄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공통 용어거든요.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네. 탄소 어렵진 배출권에 않아요. 투자하고 싶은데 뭐 엉뚱하게 다른 용어를 검색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탄소라고 검색하면 ETF 중에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들은 웬만하면 다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테마 ETF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떤 테마에 투자를 할 것인지 먼저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탄소 배출권이나 아니면 내가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뭐 2차 혹은 전지 혹은 2차. 배터리 이런 네. 식으로 한번 넣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관련된 ETF들이 쭉 뜰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탄소 배출권 ETF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탄소 배출권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탄소를 대기 중에 이 배출을 할 때 일종의 쓰레기 봉투 같은 걸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배출되는 탄소를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건 아니고 네. 니네가 연간 이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거면 요만큼의 돈을 내고 그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라. 이게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그런데 탄소 배출을 나중에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산업상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은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탄소 배출권은 점차 줄어듭니다. 쓰레기 봉투가 올해는 100만 장을 팔지만 내년에는 90만 장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기업이 그 기간 내에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은 중간중간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뭐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탄소 배출권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처럼 수요가 막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네. 넘어간다 이런 시기에는 수요 폭증 때문에 공장이 잘 가동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올해 연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공장이 탄소 배출권이 많이 필요하겠네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묶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도 있지만 사실은 유럽에 있는 탄소 배출권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제 공통 쓰레기 봉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서울에서 사면은 전국에서 다 쓸 수 있는 쓰레기 봉투처럼 그런 느낌. 예. 그래서 그런 쪽에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ETF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거래하면 좋기는 한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확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탄소 배출권 ETF가 우리나라 상장 첫날에는 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최근까지 5% 정도 급락을 했어요. 왜요? 이게 최근 이제 천연가스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최근에 공급을 확대하겠다. 수도꼭지 잠근다고 했다가 네. 연다고 했죠. 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천연가스가 조금 넉넉해질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석탄 수요라든가 이런 게 줄게 되겠죠. 그러면 탄소 배출이 많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쓰레기 봉투 많이 필요 없네, 안 사겠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시장 상황, 뭐 정치적인 상황에 얽혀가지고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내 돈을 지키려면 요즘에는 남의 나라에서 천연가스가 들어가는지 마는지 이 관이 새는지까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네, 세상인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탄소 관련 ETF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거 탄소 배출권 ETF 말고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기후 변화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탄소 중립 ETF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앞서서 이제 KB 자산운용이라든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뭐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이런 것들이 이제 ETF들을 활발하게 만드는 운용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 테마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도 그렇지만 뭐 재생에너지 위주로 투자를 하는 곳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ETF가 출시가 되면 그 상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이 기업이 어떤 쪽으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어떤 종목을 담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요즘에 신재생에너지가 뜬다는데 내 ETF 왜 이러지? 보니까 이거는 상관없어요. 별로 상관없는 쪽에 이름만 탄소, 무늬만 탄소인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역시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고기 파는 사진사님, 그러면 ETF는 최소 투자 금액이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ETF는 한 종목만 내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한 종목만으로도. 근데 그 종목의 가격은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 가격일 텐데 이게 점차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5,000원, 10,000원 이렇게 지금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ETF가 있는가 하면 뭐 10만 원에 가까운 ETF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는 ETF가 똑같은 테마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자산운용사별로 그 가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도 뭐 투자를 할 ETF를 고르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메타버스로 한번 가볼게요. 네. 메타버스 이거 아직도 뭔지 손에 잡히진 않는데 다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 그룹 에스파 얘기도 많이 예. 하고요. 메타버스 ETF에도 돈이 엄청 몰리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상장 이후에 뭐 ETF가 15%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메타버스 하면 우리들보다 사실은 아이들이 요즘에 더 많이 알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가상세계, 가상현실과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네.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들을 보면 실제로 그 가상세계에다가 녹여놓은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콘서트도 하기도 하고 네. 뭐 굿즈를 판매하기도 하고 내 아바타에 명품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를 거의 복제해가지고 갖다 놓은 수준, 심지어 여기서 부동산 거래도 이루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식도 있지만 그 메타버스 안에 어떤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이 안에서 그 플랫폼 위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기업들 도 여기에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을 내가 직접 투자를 하려다 보면 영역이 너무 방대하고 그다음에 그 종목들 중에서 진짜 좋은 종목이 뭔지를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기를 메타버스 ETF가 끌고 있는 면이기도 해요. 자산운용사에서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정해놓고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 종목들은 플랫폼 기업과 그리고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예를 들자면 뭐 연예기획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쪽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앞으로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유망할 것 같아라는 걸 모르겠다면
이런 테마형 ETF를 투자를 메타버스 ETF, 테마형 ETF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나는 조금 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직접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이런 ETF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기업, A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 교집합. 그렇죠. 그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을 골라내서 그걸 개별 매수하는 것도 사실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요거 네. ETF가 아무리 괜찮은 투자 수단이라고 해도 여기도 역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만한 시점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네. 테마형 ETF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선물을 거래하는 ETF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이 아닌 주식 현물이 아닌 뭐 선물 ETF들이 있는데 그게 뭐야? 뭐 어려워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선물이라는 말이 들어간 ETF가 있다. 이거는 ETF 이름에 써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현물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이런 선물 ETF 같은 경우에 뭐 1년, 2년 넘는 장기 투자는 조금 지양하셔라라고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지금 하지만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지 이거는 1, 2년 뒤에 확인이 된다 하면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우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소화를 해드릴까요? 네. 연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하던데요. ETF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이게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저거겠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네. 예, ETF도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ETF 차액, 그러니까 우리 국내 주식시장 제외하고 차액이 발생하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오늘 경제탐사에서는 상속세 개편 문제 얘기해 봅니다. 그동안 한국의 상속세율이 참 높다 이런 주장과 아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이 엇갈렸는데요. 이번 대선 와중에도 공약으로 이걸 내건다는 후보가 있었죠. 참세상 홍성만 연구실장님과 함께 이거 어느 쪽 의견이 맞는 건지 한번 따져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세상 연구소. 이게 상속세율이 한국이 높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개편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네, 뭐 이번 국감에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이번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이게 좀 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이 이제 50%대. 이게 이제 일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높은 세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명목 세율은 높은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제 제도가 많아서 실효세율은 이제 16.7%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OECD 회원국 그 평균 그 상속세 최고 세율을 좀 살펴보면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명목 그 실효세율 대비해서는 뭐 아주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데 이대로 다 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실질 실효세율이라고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주고 받는 건 한 15% 정도. 네. 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를 이제 뭐 지금 이제 유산세 형태로 바꾸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유산 취득세로 바꾸는 걸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현행 이제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서 이제 누진세율을 먼저 적용하고 그거를 이제 상속받는 개인별로도 같은 동일한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산 취득세는 이게 상속세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세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네네. 형은 뭐 제일 많이 받고 뭐 나는 조금 덜 받았는데 세율이 같다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 재산이 개인별로 줄어들어서 뭐 세금이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산 취득세로 바꾸게 되면은 현재 상속세율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해도 이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세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홍남기 부총리도 뭐 이 점은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그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은 이거 뭐 사실상 이제 부자들한테만 세금 깎아주는
부자 감세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지금 비등한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든 상속세를 줄인다 하면 네네. 이거 부자 감세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좀 상속세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네. 상속세 자체를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 상속세를 내는 집안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상속세를 내는 사람 중에 2.4%만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공제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괄 공제라고 해서 5억 원 일단 다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경우에 이제 그 배우자 공제 5억 원에서 통상 10억 원 정도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억 원 넘는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이 그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빚이나 채무가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차감한 네. 순 재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20억 원을 이제 유산으로 남았다고 한다면 우선 이제 10억 원 공제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이 세금이 이제 2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실효세율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50% 논란 이런 것들은 실제 실효세율을 좀 도외시하고 나온 얘기 같은데 네네. 상속세 논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 일가잖아요. 네. 왜 이 집안은 지금도 그 상속세 때문에 이 집안이 주식 팔아서 상속세 낸다고 네네. 주가가 떨어진다 뭐 이런 네, 주장도 그런 논란도 있고요. 많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게 사실은 상속세 지금 그 논란이 그 출발점이 이제 그 이건희 회장 네. 상속 그 재산 문제 때문인 건데 모두 이제 상속 재산이 이게 26조 원으로 평가됐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서 이제 세금이 12조 원을 이제 상속세로 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다 상속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지난 4월에 그 1차분으로 2조 원을 납부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조 원은 이제 5년에 걸쳐서 분납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거 이렇게 상속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저 주식까지 이제 팔아서 이렇게 내야 되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되면서 상속세 개편이 이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척척 대출도 해주고 우리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여기에서 촉발된 상속세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결말을 맺을 거냐 이거잖아요. 개편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오히려 이제 현행 그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저는 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유산 취득세로 그 옮겨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도 이제 네. 그 OECD 그 회원국 중에서 상대 빈곤율이 4위라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좀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그 소득과 이제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좀 이게 극단적으로 좀 벌어진 그런 상황에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상속세를 개편한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상속세 북유럽은 상속세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맞는데요. 평소에 소득세율을 최대 45%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아르바이트만 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한 10만 원만 벌어도 여기서 2, 3만 원은 세금으로 떼간다고 하니까 평소에 많이 걷느냐 나중에 한 번에 많이 걷느냐. 그 상속세 문제는 전체적인 그 조세제도 그 관계 속에서 살펴야지. 그렇죠. 그 명목 이거는 세율만 갖고 볼 수는 없는 테트리스하고 문제다.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녹용 세트 받으실 분 고기 파는 사진사님 아이디가 재밌네요. 혹시 자영업을 하시면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빈파이 하마님. 연미 씨, 저희 주임님이 백신 접종을 마지막으로 하셔서 직장 내 접종 완료했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접종 미루다가 다 완료했는데 오늘 회식합니다 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은 꼭 지켜주세요. 배추도사님, 주식은 밥 아닌가요? 주식은 어려워요. 욕심 때문에요. 그래요. 과식은 해로울 수 있어요. 오지의 마법사님, 주식 손절한 지 오래입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노후 자금을 주식에 올인하셔서 이게 말줄임표가 7개인 거 보니까 되게 재밌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김현숙님, 남동생이 회사 사정 어려워서 일을 그만두고 주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로서 걱정됩니다 하셨는데 투자하시는 거 좋은데요.
저희가 투자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것만큼 좋은 투자가 없습니다. 항상 이 고정 수입은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발전.